여보, 우리 엄마 주는 용돈 있잖아. 좀 더 드리면 안 될까? 지금은 너무 적은 것 같아. 저번에 집에 있을 때 보니까 엄마 옷이랑 가방이 너무 낡았더라고. 그걸 보니까 내 가슴이 너무 아픈 거 있지. 그래서 엄마 옷 한 벌이라도 제대로 사 입으시라고 용돈 좀 더 드리고 싶은데 어때? 당신이 드리면 더 좋아하실 것 같은데. 장모님이 오히려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아. 내가 생각하기엔 지금도 충분히 많은데 한 달에 50만 원이면 적은 건 아니잖아.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장모님은 빌라 월세도 받으시고 연금도 받으시는데 부족한 건 우리 어머니가 부족하지. 아니, 어머니도 연금 받으시고 가끔 소일거리도 하시잖아. 우리 엄마는 몸이 불편해서 아무 일도 못 하신단 말이야. 어머님 용돈 좀만 줄이고 우리 엄마한테 조금만 더 쓰자. 100만 원은 드려야 되지 않겠어? 아니 당신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용돈은 우리가 자식된 도리로 드리는 거지. 그리고 당신 요즘에 우리 어머니한테 너무 소홀하던데 거기다 용돈까지 줄이라고? 진짜 서운하다. 서운해. 지금까지 당신 말 믿으면서 그냥 넘어갔는데 이번 일은 절대 안 돼. 아들은 며느리에게 크게 실망했다고 했어요. 그렇게 둘은 말다툼을 심하게 했고, 지금도 분위기는 냉전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금 시어머니 용돈을 줄이고 친정엄마 용돈을 더 주자는 아내의 말에 남편이 반대하며 소리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을 모른다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박점례님의 사연입니다. 어떤 내용의 이야기일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남시에 살고 있는 박점례라고 합니다. 나이는 올해 74이 됐어요. 매번 사연을 보내야지 생각만 하다가 이제야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연을 듣다 보니 만약 제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으시면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저는 어떻게 했어야 했는지 많은 조언을 해주시면 제가 남은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저의 이야기는 저와 아들 부부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저에겐 일어날 거라 생각지도 못했던 충격적인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많은 문제점이 쌓여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와버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려면 제가 결혼을 하게 된 계기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부족하지만 천천히 시작을 해볼게요. 저는 서울 청계천 근처에서 태어났어요. 굉장히 가난한 동네에서 자랐죠. 저희 집은 다른 집들보다 특히 더 가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오빠 동생들은 어려서부터 알아서 먹을 것을 찾아다녀야 했죠. 어머니가 차려주시는 밥은 저희에게 항상 모자랐거든요. 정말 배고픈 시기였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저와 형제들 모두 건강하게 성인이 될 때까지 자랐다는 거예요. 저는 공부에 관심이 없어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일자리가 굉장히 많았어서 몸만 건강하다면 어디라도 갈 수 있을 때였죠. 저는 버스 안내양으로 처음 일을 시작했어요. 다들 아시죠?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면서 몸을 움직이는 일이 저에겐 잘 맞았죠. 그렇게 조금씩 돈을 모아 저는 집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었어요. 다음에 일한 곳은 영화관이었죠. 그곳에서 여러 잡무를 도맡아 했었어요. 보통 제가 했던 일은 남자를 시켰는데 제가 워낙 일을 싹싹하게 잘하니 맡겨주더라고요. 그렇게 1년이 넘게 영화관에서 일을 했고 그 다음엔 명동에 있는 백화점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화장품을 판매하는 일이었죠. 물건도 곧잘 팔곤 해서 자주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하게 되었어요. 바로 남편을 만난 것이었죠. 남편은 백화점에 있는 양복점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어요. 허우대가 길쭉하고 외모도 괜찮아서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은 스타일이었죠. 저는 워낙 머스마같이 생겨서 인기도 없었고 저 또한 남자들에게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았어요.
저는 가난이 너무 싫어 돈을 많이 벌고 싶었거든요. 그렇기에 당연히 그 남자의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딱히 신경 쓰지 않았죠. 매번 백화점 직원들이 그 남자가 지나갈 때마다 이야기해대는 통에 모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가려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죠. 저는 우산을 챙겨오지 않아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그 남자가 옆에 오더니 우산을 같이 쓰자고 하더군요. 버스 타는 곳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집에는 가야 했기에 염치불구하고 우산을 얻었었죠. 근데 그 남자가 제 어깨에 손을 두를 때 저는 전기가 찌릿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맞아요. 사랑에 빠진 것이었죠. 참 부끄럽지만 초반에는 제가 구애를 했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틈만 나면 그 남자에게 가서 애정 표현을 했어요. 사랑을 하니 그렇게 남자 같던 저도 여성스럽게 되더라고요. 한 달 내내 도시락을 싸서 직접 쓴 편지와 함께 주기도 했어요. 그렇게 몇 달 동안 지극정성을 다하니 결국 저에게 넘어오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만나게 되었고 초반까지도 행복했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죠. 알고 보니 이 남자는 바람둥이였어요. 저를 만나면서 여러 여자를 함께 만났죠. 그 사실을 아는 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그리 꼼꼼한 성격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어렸고 첫 남자친구였기 때문에 매번 넘어가야 했어요. 저에게 바람핀 걸 걸릴 때마다 항상 용서를 빌었고 저는 받아주었어요. 제가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그때는 왜 그랬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참으로 바보 같아요. 그렇게 1년쯤 지났을까? 이제 저는 더 이상 그 사람의 행태를 지켜볼 수가 없었죠. 너무 괴로웠어요. 매번 용서해줘도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더군요. 곧 있으면 있는 정마저 다 떨어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헤어지기로 결심을 했는데 이게 뭐람? 제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예상치 못한 일이었죠.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너무 어렸기에 이 작은 생명을 혼자서 책임지는 게 두려웠죠. 그래서 임신 사실을 그 남자에게 말했고 그 남자 또한 무척 당황스러워 하더군요. 며칠 동안 생각을 하던 그 남자는 저보고 결혼을 하자고 했어요. 자신이 책임지겠다면서요. 무척이나 의외였죠. 저는 그 사람의 바람기가 걱정이 되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사람의 태도가 이전과는 달라져서 결혼을 한다면 정신을 차릴 거란 기대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희 둘은 상견례를 하고 급히 결혼식을 치루었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나서 2달 뒤에 저는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아주 귀엽고 이쁜 남자아이였죠. 아이가 2살이 될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남편도 열심히 일을 했고 저도 최선을 다해 육아에 전념했죠. 하지만 어느샌가부터 남편은 다시 바람을 피기 시작하더군요. 밖에서 외박을 하기 일쑤였고 주말에는 항상 어딘가 나갔어요. 저와 아이 단 둘만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밖에서 오면 항상 다른 여인의 향수 혹은 화장품 냄새가 났어요. 알고 보니 같은 동네 미용실하는 여자와 바람이 났던 거였더라고요. 그것도 유부녀였죠.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어요. 당시에 이혼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저는 그 사람과 도저히 같이 살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남편과 대판 싸움을 했고 별거를 하기로 했어요. 이전에는 그래도 변명이라도 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엄청 뻔뻔하게 나오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주위에는 말하지 않고 따로 살기 시작했고 남편은 달마다 생활비를 보내주었어요. 그 생활비도 1년 후부터는 보내지 않았지만 말이에요.
그 사람은 이후로도 평생 아들을 보러 오지도 않았어요. 연락도 없었고요. 그렇게 저는 홀로 아들을 성인이 될 때까지 키웠습니다. 우리 아들 민호는 정말 저 홀로 키운 귀한 아들이었죠. 남편과 별거를 한 뒤로는 쭉 저와 단 둘이 살았습니다. 저는 민호를 키우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만 했고, 그 노력을 알아준 것인지 민호는 늠름하게 잘 커주었어요. 미안한 게 있다면 아이가 너무 철이 빨리 든 것 같았죠. 아버지가 없어서 그렇다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아마도 부족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도 저에게 단 한 번 불평불만하지 않은 착한 아이였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지방에 있는 국립대에 장학금을 받고 갔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었기에 아들이 대학교를 다닐 때는 거의 보지 못했죠. 이후 아들이 군대를 전역하고 대학을 졸업한 뒤 서울에 취업을 하고 나서야 다시금 같이 살기 시작했죠. 아들은 독립할 수 있었지만 조금 더 저와 살겠다고 말했죠. 그렇게 취업을 하고 몇 년이 지났을까 아들은 저에게 어느 여자도 소개시켜 주지 않았습니다. 결혼할 생각이 딱히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저 때문에 결혼을 못하는 것 아닌가 싶었죠. 아버지 없이 키운 것도 미안했고 아들은 저를 모시고 살려고 하는 듯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너도 얼른 좋은 아가씨 만나서 장가를 가야지. 혹시 결혼할 마음은 있니? 그럼요, 어머니. 저도 좋은 사람 있으면 결혼하고 싶죠. 다만 지금은 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좋아요. 나는 마음이 무겁구나. 괜히 나 때문에 너가 결혼을 고민하는 것 같아서. 아니에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정말로 제가 좋아서 그러는 거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로 저는 때 되면 어머니한테 며느리도 소개시켜드리고 결혼도 할 거예요. 정말이니? 그럼 다행이구나. 한시름 놓을 수 있겠어. 이제야 처음 말하지만 아버지 없이 자라게 해서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어머니가 아버지 목까지 전부해 주신 거려. 저는 정말 부족함 없이 자랐어요. 그러니 그런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들은 정말 흰 눈처럼 순수했고 정직했어요. 거기다 성실하고 바른 아이였죠. 하지만 여성들이 보기에 아들을 매력적으로 보기보다는 변변치 않은 노총각으로만 볼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후 아들은 선을 보곤 했지만 항상 여성들에게 퇴짜를 맞고 오더군요.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점점 아들은 선을 보지 않았고 결혼에 대한 의지도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에게 딱히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것 같았고 제가 결혼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면 항상 자리를 피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홀로 민호를 키웠어도 남들과 다르지 않게 마무리까지 지어주고 싶었어요. 저와 같은 삶을 살게 할 수는 없었죠. 아들을 똑 닮은 손주를 보고 싶은 욕심도 있었어요. 하지만 더 아들에게 부담을 줄 수는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여전히 일을 하고 있었고 그 돈을 꼬박꼬박 은행에 저금을 했죠. 저는 당시의 돈을 주급으로 그리고 현금으로 받는 일을 하고 있었기에 매주 은행에 가서 돈을 입금해야 했습니다. 가끔씩 아들이 함께 가주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은행에서 자주 마주치는 다른 손님들이나 일하는 직원들과 자연스레 친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아들과 은행에 같이 갔습니다. 근데 제가 입금을 하고 다른 적금 들 것이 없나 상담을 받는 중에 옆을 보니 아들이 비슷한 또래의 아가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아가씨는 은행 직원이었고 자주 어머니를 모시고 은행에 오는 제 아들이 궁금해서 말을 걸었다고 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젊은 아들과 어머니가 같은 날 같은 시간 매번 은행에 똑같이 오니 어떤 사연인지 궁금했겠죠.
그 이후로 아들과 저는 은행에 갈 때마다 그 아가씨와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도 관심이 생겼는지 제가 은행에 가는 날이면 무조건 따라오더라고요. 아가씨 괜찮은 적금 상품으로 옮기고 싶은 데 있을까? 제가 찾아봐 드릴게요. 어머니, 알아보니까 지금 든 상품도 충분히 괜찮으시고 1년은 더 가지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만기 되시면 더 좋은 상품으로 제가 추천드릴게요. 고마워요. 오늘도 아드님이랑 같이 오셨네요. 참 사이가 좋으신 것 같아요. 내 아들이지만 정말 괜찮은 남자예요. 이제 결혼만 하면 좋겠다 싶어요. 아드님이 아직 결혼 안 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매번 조금씩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 아가씨에게 은근슬쩍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아가씨도 동네 근처에 사는지 가끔 밖에서 마주치기도 했어요. 그럴 때면 그 아가씨가 먼저 아는 척을 해주었고 아들과 단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저는 그럴 때면 단둘이 있을 수 있게 자리를 피해 주었어요. 둘은 만날 때마다 각자의 어머니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취미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 아가씨의 아버님도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랑만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은행에 갈 때마다 둘은 짬을 내서 단 5분이라도 이야기를 했어요. 민호 씨는 결혼 생각 없으세요? 저요, 있죠. 있는데 마땅한 사람이 없네요. 친구들은 다 가고 저만 남았는데 걱정이 되긴 하네요. 그냥 어머니 모시며 홀로 살까 봐요. 에이, 민호 씨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꼭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마음은 이해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홀로 저를 키우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남달라요. 그래서 어머니를 가까이 모시며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둘은 공통점이 있었고 제게 모든 걸 말해주지는 않았지만 민호와 선화라는 아가씨는 종종 안부를 묻는 사이로 발전해가는 듯 보였습니다. 민호도 그렇고 그 아가씨도 그렇고 서로를 요즘 젊은 사람 같지 않게 효심이 가득한 사람이라 생각해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던 어느 날 두 사람은 진지하게 만나게 되었다고 아들이 제게 말해 주었습니다. 어머니, 저 선화 씨랑 결혼을 전제로 만나기로 했어요. 처음 은행에서 봤을 때부터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진국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지하게 만나보려 하는데 어머니도 응원해 주세요. 저는 무척 기뻤죠. 응원이 아니라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해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둘은 이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얼마 뒤에는 저에게 인사를 하고 싶다며 찾아왔습니다. 벌써부터 부담 주기도 싫고 해서 한사코 거절했지만 꼭 인사를 와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집에 와서 정식으로 인사를 받고 저는 저녁을 차려주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치우는 와중 둘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결혼하고 나면 우리가 어머님들 모셔야 할 텐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선아, 너희 어머니는 그나마 우리가 이사 가려는 곳하고 가까워서 우리가 자주 찾아뵈면 되는데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할지 고민이야. 오빠 무슨 고민을 그렇게 해. 우리가 모시고 살면 되지. 뭐, 모시고 산다고? 너 정말 괜찮아? 나야 전혀 상관없지. 어머니야 항상 친절하시고 나를 딸처럼 생각해 주시니깐. 다만 어머니가 불편해하지 않으실지 모르겠네. 저번 명절에 찾아뵀을 때도 왜 미리 사서 시집살이를 하려고 그러냐고 하셨거든. 괜히 우리가 오버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 너 말이 맞네. 일단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슬쩍 여쭤볼게. 어머니가 너를 엄청 생각하시긴 해. 아니면 오빠 우리가 이사갈 집보다 조금 작더라도 어머니 동네로 이사와도 나는 좋을 것 같아. 그래도 되겠어? 우리가 봐둔 집 너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잖아. 그래도 어머니 가까이 모시면서 사는 게 훨씬 중요하지. 대신 선물로 아파트 명의를 공동 명의로 해주면 안 돼? 그거야, 당연하지. 둘의 대화를 들으면 들을수록 기뻐서 웃음이 나더군요. 둘은 현실적인 고민이 많아서
걱정할 게 태산이었겠지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기뻤습니다. 더군다나 양쪽 어머니를 어떻게 잘 모실지 고민하는 모습에 고마운 마음이 들더군요. 저는 둘이 얼른 결혼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계속 결혼을 하라며 은근 재촉을 했죠. 결혼하기 전 아들 민호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선아랑 양가 어머니들을 어떻게 모셔야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어요. 저희 마음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선아 어머니를 가까이 두고 자주 찾아뵙고 싶은데 어머니는 어떠세요? 어머니가 불편하시면 저희는 그냥 가까운 곳에 집 얻어서 살까 해요. 그렇게 말해주니 너무 고맙구나. 나는 전혀 상관없으니 너네가 편한 대로 해라. 다만 나를 너무 배려해 줄 필요는 없어. 나야 너희와 같이 살아도 좋고 혼자 살아도 그 나름대로 좋단다.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그럼 선아랑 더 이야기해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몇 주가 흐르고 아들 내외는 저를 모시고 살기로 결정하고는 저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후 순조롭게 결혼을 하게 되었고 아들은 며느리를 정말 좋아하는 듯 보였어요. 며느리가 거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싼 예물과 차를 선물로 주었거든요. 아파트도 대부분 아들의 돈이 들어갔지만 공동명의로 해주었어요. 저는 아무래도 상관없었어요. 둘은 실패한 저의 결혼과 다를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아들의 구입한 집에 함께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워낙 일하는 게 몸에 밴 사람이기도 하고 이쁜 며느리를 고생시키기 싫어서 집안일을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매일 일찍 일어나 두 사람의 아침을 차려주곤 했죠. 그게 제 일상의 낙 중 하나였어요. 어머님 아침부터 뭘 또 이렇게 많이 차리셨어요. 저 깨우시지 그러셨어요. 왜 이리 일찍 일어났어? 더 자지 그랬니? 말이라도 고맙다. 나이 들면 잠도 없어지고 할 일도 없어서 한 거니 부담스러워 하지 마렴. 아니에요. 어머님, 얼른 들어가서 쉬세요. 상은 제가 차릴게요. 아니야. 밖에서 일하면서 집안일도 하는 너가 더 힘들지. 나는 쉬엄쉬엄 하고 있으니 걱정 마라. 물건도 안 쓰면 망가지듯이 사람도 마찬가지야. 이렇게라도 움직여야지. 얼른 들어가 쉬어라.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배려한다고 매번 일하는 저를 만류했지만 저는 일하는 게 편했습니다. 명색이 제가 얹혀 사는 건데 일이라도 해야 염치가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뭐라도 하면서 몸을 움직여야 좀 사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역시 사람은 적응이 빠르더라고요. 어느새 제가 집안일을 하는 게 당연시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아들과 며느리도 저에게 그만하라고 말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하는 집안일에 시비를 걸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음식물 쓰레기는 바로바로 버려주시면 안 돼요?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요. 어머님 욕실 청소는 하신 거예요? 물때가 너무 많이 꼈어요. 어머니 힘드시면 제가 할 테니까 말씀해 주세요. 어머님, 제가 해달라고 부탁드린 옷빨래 왜 안 하셨어요? 저 오늘 입고 출근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등등 며느리는 저를 점점 식모처럼 대하기 시작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며느리가 했던 말들엔 다 가시가 있었어요. 은근히 저를 상처 주려고 했던 말이었죠. 하지만 그때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다 제가 부족한 것이라 생각해서 더 열심히 집안일을 했죠. 며느리도 일을 하다 보니 더 예민해져서 그런 거라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같이 사는 한 식구니 맞춰가야 했죠. 서로 살아온 인생이 있고 그건 모두 다르니까요. 그래도 저는 제 아들과 결혼한 며느리를 참 좋아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항상 고마운 마음이 있었기에 그런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죠. 나이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게 아이들에게 그리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테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더 지나고 저는 그만 아이들 곁을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아이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서였죠. 집안일이 힘들어서는 아니었고, 며느리의 짜증 때문은 더더욱 아니었죠. 그저 순전히 제가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불러 이야기했습니다. 애들아, 너희가 늦게 결혼은 했어도 그래도 신혼이잖니. 매우 중요한 시간인데 나 신경 쓰느라 신혼을 즐기지도 못하는 건 내가 싫다. 그래서 말인데 나는 따로 나가서 살까 해.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랑 사는 게 불편하세요? 아니다. 나는 정말 너희와 같이 사는 게 좋았어. 하지만 내가 살던 곳이 그립기도 하고 그곳에서 오래 살아서 내가 아는 사람들이 다 거기 있잖니. 그래도 어머니 아프시면 병원도 저희가 모시고 가야 하고, 여기서도 친구분들 몇 분 계시잖아요.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구나. 그래도 보내주면 안 되겠니? 거기서도 자주 연락하고 시간 될 때마다 너희 보러 올 거란다. 그게 어머님 뜻이라면 저희는 따를게요. 다만 더 생각을 해주세요. 저희는 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혹시 저희가 부족한 게 있었다면 말씀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저를 붙잡아주는 아이들에게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아들은 계속해서 자기들이 불편하게 한 것이 있는지 물었고, 저는 전혀 아니라고 말했죠. 며느리는 아들을 내보내고 나서 저에게 할 말이 있는지 따로 저에게 와서 말했죠. 어머님 생각해보니 어머니가 저희랑 지내면서 불편하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일을 하다 보니 어머니 일도 많이 못 도와드리고 저희 신경 쓰시느라 매번 거실에도 잘 안 나오셨잖아요. 죄송해요. 저희가 최대한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렸어야 했는데. 아니다. 나는 정말 괜찮다. 너희는 최선을 다해 주었어. 너가 민호를 잘 설득해 줄 수 있겠니? 이대로면 절대 나를 보내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다. 네, 어머니, 제가 남편은 잘 설득할 테니 걱정 마세요. 좀 멀어지더라도 저희가 자주 찾아뵙고 연락드리면 되죠, 뭐. 그래, 고맙구나. 그렇게 저와 며느리의 설득으로 아들은 마지못해 제가 다시 원래 살던 곳으로 가는 걸 받아들였어요. 저는 한 달 정도 짐을 잘 정리하고 원래 살던 곳 근처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며칠 동안은 아들이 매일 전화해서 저의 안부를 묻더군요. 그리고는 저에게 사는 게 불편하면 언제든 다시 돌아오라고 말했어요. 저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아들에게 괜찮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니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하더군요. 아들과 며느리가 드디어 진정한 신혼기간을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더군다나 아이들이 저 때문에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제가 없으면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손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역시나 제 예상대로 아들은 며느리의 임신 소식을 저에게 전하더군요. 정말 기뻤습니다. 제가 그 집을 나온 선택이 정말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며느리는 임신을 해서 하던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를 잘 보살펴 주기 위해 자주 아들의 집을 찾았죠. 며느리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며느리를 위해 집안일을 대신 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게 좋았어요. 아들 집에 갈 때마다 병원도 들릴 수 있었고, 며느리, 그리고 태어날 손주를 위해 제가 작은 역할을 맡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였죠. 아들은 제가 갈 때마다 며느리를 잘 부탁한다며 꽤 많은 용돈도 쥐어주었죠. 그런데 그렇게 지내던 와중 조금 쎄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바로 며느리한테서 말이죠. 며느리는 아들과 함께 있을 땐 저에게 누구보다도 친절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단 둘이 있을 때였죠. 며느리는 점점 더 심하게 저에게 짜증을 부렸어요. 제가 뭐만 하려고 하면 시비를 걸었고 예민하게 저를 지적했죠. 그리곤 매번 저에게 먹고 싶은 걸 사다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렇게 먹을 것을 사다 주면
딱 한 입 먹고 못 먹겠다고 말하곤 했죠. 제가 아들에게 용돈을 받은 날은 더 예민했어요. 제가 받은 용돈을 어떻게든 다 쓰고 가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자신이 필요한 용품이나 먹을 것을 사달라고 했죠. 저는 며느리가 임신을 해서 예민한 거라 생각했지만 점점 더 도를 지나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어떠한 문제도 일으키기 싫었어요. 아들과 며느리의 사이에 금이 가게 만들기 싫었거든요. 저는 며느리와 단둘이 있는 시간이 점점 불편해졌고 그곳에 가는 횟수와 시간을 조금씩 줄이기 시작했어요. 아들도 제가 점점 안 오는 걸 느꼈는지 조금은 서운해하더라고요. 저는 아들과 며느리의 결혼 생활이 정말 행복해 보여 차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에겐 숨기는 게 맞다고 생각했죠. 어머니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가세요? 좀 더 있다가 가시지. 내가 급한 일을 깜빡하고 왔지 뭐니. 다음에 올 때는 좀 더 있다 가마. 반찬 떨어지면 다시 연락하렴. 급한 일이 뭔데요, 어머니. 오랜만에 오셨는데 주말까지 여기서 푹 쉬시다가 제가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맞아요. 어머님 더 있다가 가세요. 저는 어머님이랑 있는 게 너무 좋은걸요. 며느리는 역시나 아들 옆에 있을 때는 저를 최고로 아끼는 며느리가 되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그곳에서 머물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틀에서 하루, 하루에서 당일, 나중에는 그냥 반찬만 문 앞에 두고 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들은 저에게 꼬박꼬박 전화를 해서 이유를 물었지만 저는 대충 얼버무려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반찬통을 집 앞에 두고 가려는데 문을 열고 나오는 아들과 마주쳐 버렸습니다. 어머니 또 반찬통만 놓고 가시려고 했어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얼른 들어오세요. 어머님 오셨네요. 왜 저희 집에 들리지도 않고 가시려고 하세요? 저희 서운해요. 맞아요. 어머니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아니다. 애들아, 내가 바쁜 일이 있어서 반찬만 두고 가려고 했는데 너희를 귀찮게 했구나. 바쁜 일이 도대체 뭔데요, 어머니? 오늘은 꼭 이야기 들어야겠어요. 그런 게 있다니깐. 나는 이제 병원에 가야 하니 먼저 가보마. 얼른 들어가서 쉬거라. 어머니 잠깐이라도 있다 가세요. 아니면 제가 병원에 데려다 드릴게요. 어휴, 그럴 필요 없다. 바로 앞인데 뭐. 나 있으면 신경만 쓰이지. 좋을 거 하나 없다. 뭐가 신경이 쓰여요. 어머니인데요. 당신 우리 어머니 불편해? 무슨 소리야, 여보. 나도 어머님 계시는 게 훨씬 좋지. 어머님 얼른 들어오세요. 저는 손사래를 친 뒤 급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근데 아들이 급히 저를 따라와 기어코 태워준다고 하더군요. 저는 결국 거절하지 못하고 아들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이 끝나고도 아들은 저를 집까지 태워다 준다며 저를 억지로 차에 태웠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아들은 저에게 추궁을 하더군요. 어머니 혹시 선아랑 무슨 일 있으셨어요? 비밀로 했지만 아들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나 본지 저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더군요. 무슨 일이라니. 단지 내가 나이가 드니까 얼른 집 가서 쉬고 싶어서 그렇지. 저희 집에서 쉬셔도 되잖아요. 끝까지 말 안 하신다 이거죠? 알겠어요. 이번엔 그냥 넘어갈게요. 대신 다음에 무슨 일 생기면 꼭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매번 반찬통만 놓고 가시지 말고 제가 모셔다 드리기라도 할 테니 꼭 연락하세요. 알겠다. 저는 거짓말을 하는 것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그래도 그게 아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들은 며칠 뒤 저와 통화를 하다 며느리와 싸웠다고 이야기해 주더군요. 저는 왜 싸웠는지 물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에게 저에게 물었던 것처럼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고 하더군요. 당신 혹시 어머니랑 무슨 일 있었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이 내 이야기 하셨어? 아니라면 왜 어머니가 집에 안 계시려고 하는 거야? 그렇다고 나랑 있는 걸
불편해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여보, 내가 지금까지 어머니한테 어떻게 했는지 잊었어? 나 같은 며느리가 어딨다고. 알아 하는데 그냥 물어보는 거야.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해? 나는 그냥 우리 어머니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반찬통만 주구장창 놓고 가시니까 왜 저러시는지 궁금해서 그런 거야. 어머니가 저러실 때는 분명 이유가 있는 거라고. 몰라, 여튼 나랑은 관련 없어. 근데 진짜 기분 나빠. 나를 의심하는 것 같아서. 당신 말대로라면 뭐 내가 어머니한테 집에 오지 못하도록 눈치라도 줬다는 얘기잖아.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여?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그냥 당신이 뭐라도 알고 있는 게 있나 물어본 거야. 아들은 저에게 사정을 얘기했고 저는 왜 그랬냐며 아들을 꾸짖었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에게 그러지 말라는 말도 덧붙였고요. 저는 눈치가 보여 다음부터는 반찬통을 내려놓고는 꼭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차 한 잔만 마시고 돌아왔죠. 올 때는 아들이 항상 태워줬는데 그때 저희 둘은 못 나눴던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요. 저는 그걸로도 만족했고 더 이상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어느 불화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집에 오지 말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일이 생겨서 집에 당분간 없을 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날만 그럴 거라 생각했는데 집에 오지 말라고 한 것이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었죠. 한 달이 좀 지나서야 아들 집에 갈 수 있었어요. 그 사이에 제 생일도 지나버렸죠. 아들은 저를 집에다 태워다 주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해 주었습니다. 며느리가 한 달 전 장모님을 뵙고 오자고 했다고 하더군요. 아들도 당연히 자주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2주에 한 번 장모님 집을 찾아뵌다고 했죠. 어서들 오거라. 엄마 나왔어. 근데 왜 이렇게 몸이 야위었어? 안 그래, 여보? 그런가? 내가 보기엔 그대로신데 장모님 요즘 어디 편찮으신 데 있으세요? 내 나이 되면 안 아픈 곳이 없지. 혹시 저번에 지어준 한약 좀 더 지어줄 수 있을까? 그게 내 몸에 잘 맞는 것 같아서. 무조건 해줘야지, 엄마. 이번엔 더 넉넉하게 해서 보낼게. 여보, 부탁해. 알겠어. 어머니 약 잘 드시고 운동도 꼭 해주세요. 그래야 몸에 좋아요. 알겠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집에 갈 때쯤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장모님 이제 저희 가볼게요. 저희 어머니가 곧 오실 시간이어서요. 그래. 조심히들 가거라. 여보, 근데 오늘만 우리 엄마랑 더 있다 가면 안 돼? 어머니는 매주 오시니까 이번 주만 집에서 쉬시라고 해. 아니면 당신만 다녀오든지. 아니야, 그래. 당신 말대로 하자. 어머니한테는 내가 잘 말씀드릴게. 그렇게 그 주만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 다음 주에도 항상 다른 이유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몸이 안 좋아서 혼자 쉬고 싶은데 어머니 다음 주에 만나면 안 돼? 오시면 또 내 간병해 주실 텐데 어머니가 불편하실 것 같아. 알겠어. 다음 주에 어머니 생신인 거 알지? 다음 주엔 꼭 가자. 그렇게 다음 주가 되었고 그날은 제 생일이었죠. 여보, 나 몸이 너무 무거워서 움직이질 못하겠어. 뱃속의 아가가 계속 꿈틀거리네. 어머니한테 죄송하지만 혹시 다음번에 만나면 안 될까? 그게 무슨 소리야. 오늘이 어머니 생신인데 어머니가 얼마나 기다리시겠어. 내가 부축 도와줄게. 도저히 못 가겠으면 나라도 다녀올게. 여보, 이런 나를 두고 가겠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당신 없을 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나 혼자 어쩌라고. 지금 몇 주째야. 혹시 어머니 보기 싫어서 그러는 거야?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 내가 어머니가 싫었으면 이렇게 어머니 생신 선물까지 준비했겠어? 아들은 의심은 했지만 억울해하는 며느리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죠. 그러면서 저에게 생일날 오지 못한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며느리만 신경 쓰라고 말해 주었죠. 하지만 아들은 이것뿐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로 어제도 둘이 한바탕 싸웠다고 하더군요. 여보, 우리 엄마 주는 용돈 있잖아. 좀 더 드리면 안 될까? 지금은 너무 적은 것 같아.
저번에 집에 있을 때 보니까 엄마 옷이랑 가방이 너무 낡았더라고. 그걸 보니까 내 가슴이 너무 아픈 거 있지. 그래서 엄마 옷 한 벌이라도 제대로 사 입으시라고 용돈 좀 더 드리고 싶은데 어때? 당신이 드리면 더 좋아하실 것 같은데. 장모님이 오히려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아. 내가 생각하기엔 지금도 충분히 많은데 한 달에 50만 원이면 적은 건 아니잖아.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장모님은 빌라 월세도 받으시고 연금도 받으시는데 부족한 건 우리 어머니가 부족하지. 아니, 어머니도 연금 받으시고 가끔 소일거리도 하시잖아. 우리 엄마는 몸이 불편해서 아무 일도 못 하신단 말이야. 어머님 용돈 좀만 줄이고 우리 엄마한테 조금만 더 쓰자. 100만 원은 드려야 되지 않겠어? 아니 당신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용돈은 우리가 자식된 도리로 드리는 거지. 그리고 당신 요즘에 우리 어머니한테 너무 소홀하던데 거기다 용돈까지 줄이라고? 진짜 서운하다. 서운해. 지금까지 당신 말 믿으면서 그냥 넘어갔는데 이번 일은 절대 안 돼. 아들은 며느리에게 크게 실망했다고 했어요. 그렇게 둘은 말다툼을 심하게 했고, 지금도 분위기는 냉전이라고 했습니다. 그 후로 둘이 화해를 했지만, 이전보다 분위기는 냉랭해졌더라고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아들은 장모님이 암 진단을 받으셨는데, 수술을 받으셔야 한다고 저에게 말하더군요. 전화기 밖으로 우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급히 준비해서 사돈에게 가니 며느리와 부둥켜 울고 있더군요. 유방암일기였습니다. 생존율이 99%라고 하더라고요. 조기 발견을 해서 다행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수술하면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죠. 저는 사돈과 며느리를 잘 다독여주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내외한테도 당분간 사돈에게 신경을 쓰고 나는 신경 쓰지 말라고 말했죠.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그 상황에서도 자주 다툰 듯 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 간병인이 필요할 것 같아. 아니 어머니 수술도 다 잘 되시고 통원 치료를 받으시는데 무슨 간병인이야. 간병인이 한두 푼도 아니고. 당신 말을 무슨 그렇게 해? 우리 엄마 원래 편찮으신 거 몰라? 나 혼자 임신한 몸으로 엄마 모시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래. 아니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 사정도 있잖아. 우리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간병인 하루 부르는데 얼만 줄 알아? 당신 어머니였으면 당장 했을 거잖아. 맞지? 우리 엄마라서 그런 거잖아. 아들은 결국 간병인을 두고 생활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보험 적용도 안 되고 중증 환자도 아니어서 자기 돈이 많이 나가긴 했지만 만약 안 했다면 며느리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생각해 보니 벌써 며느리가 저에게 연락을 따로 한 지도 1년이 지났더군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죠. 사돈도 많이 회복되었고 둘의 사이도 괜찮아질 무렵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출산을 2달 정도 앞둔 상태였죠. 아들은 그날 마침 출장일이 일찍 끝나게 되었고 맛있는 걸 시켜서 아내랑 같이 먹기 위해 집으로 갔습니다. 보통 자신이 돌아오면 문 앞으로 나와서 반겨주는데 그날따라 집이 조용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의 통화 소리가 들렸고 전화를 하느라 자신이 들어온 것을 모른 듯 했습니다. 아들은 장난기가 돌아서 몰래 놀래켜주기 위해 조심히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근데 들리는 며느리의 통화 내용이 심상치 않았죠. 아직은 몰라. 다행이지. 빨리 낳는 게 상책이야. 어떻게 알겠어. 우리 일은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하자. 아들은 아내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때 며느리는 아들이 집에 왔다는 것을 눈치채고 후다닥 전화를 끊었어요. 당신,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출장 일찍 끝나서 바로 집 왔지. 근데 왜 이렇게 당황해? 아니, 집에 올 사람이 없는데 누가 안방문 잡고 있으니 안 놀라겠어? 근데 누구랑 통화한 거야? 후다닥 끄는 것 보니 내 욕하고 있었던 거 아냐? 아니야, 무슨 당신 욕을 해. 그냥 친한 친구야. 혹시 통화하는 거 엿들은 거 아니지? 무슨 소리 하는지 못 들었어. 그럼 됐어.
며느리는 눈을 잘 마주치지도 않은 채 당황한 채로 자리를 급히 떴습니다. 아들은 그런 며느리가 의심쩍어 그녀가 자는 사이 아내의 휴대폰을 챙겨 나왔습니다. 아내를 의심하는 것이 양심에 찔렸지만 분명 며느리는 뭔가를 숨기고 있었죠. 아들은 얼른 확인하고 자신의 의심을 없애고 싶었습니다. 근데 아들은 아내의 휴대폰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죠. 아들은 아까 통화한 사람의 이름을 보니 강수지라고 되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녹음된 통화를 들어보니 남자 목소리였다고 하더군요. 지금 집에 아무도 없는 거 확실하지? 그럼 지금 남편 출장 중이라 아마 오늘 늦게나 들어올 거야. 우리 아이는 잘 자라고 있어. 야, 말 조심해. 누가 이 사실이라도 알게 되면 나는 진짜 끝이야. 그니까 나랑 결혼하자니깐. 나도 그러고 싶었지. 너가 건실하게 사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았겠니. 봐줄 거라곤 얼굴밖에 없으면서. 너나 나나 지금 사이가 딱 좋아. 즐길 거 딱 즐기면서 얼마나 좋니? 그래, 네 말이 맞다. 나야 뭐 잃을 거 없으니깐. 시어머니는 요즘 어때? 계속 귀찮게 해서 짜증난다며? 내가 눈치를 하도 주니까 인제서야 좀 알아먹은 것 같더라. 이제 반찬만 집 앞에 두고 집에 잠시 있다가 바로 가. 같이 살 때는 어떻게 참았냐? 그러게나 말이다. 남편한테 잘 보여야 하니깐 참은 거지. 시어머니 앞으로 생명보험도 큰 거 하나 되어 있거든. 자기 앞으로 된 집도 하나 있고 그것 때문에 한 거지. 내가 미쳤다고 시어머니 모시면서 살겠어. 좋겠다. 너는 완전 월척을 물었네. 나중에 잘 되면 너도 그 덕 볼 거야. 입 단속이나 잘해. 난 항상 너한테 충성이지. 요양원 알아보라는 건 어떻게 됐어? 내가 알아본 곳 몇 개 보낼게. 근데 시어머니가 가시겠어? 요즘 남편이 매번 시어머니 안 챙기냐고 계속 뭐라고 하는데 짜증나 죽겠어. 이젠 정말 한계 지점이야. 남편한테 잘 말해서 어떻게든 요양원에 보내야지. 그래. 어쨌든 아이 문제는 안 들켰다는 거잖아. 아직은 몰라. 다행이지. 빨리 낫는 게 상책이야. 어떻게 알겠어. 우리 일은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하자. 아들은 너무 충격적이라 당시에는 현실감이 없었다고 하더군요. 꿈이라고 생각할 정도였으니까요. 저 또한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아들을 달래줘야 할지 화를 내야 할지 당장 달려가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아야 할지를요. 살면서 처음 당해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우선 분노에 차오른 아들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통하지 않더군요. 아들은 똑같이 해줄 거라며 복수심에 차올랐죠. 항상 침착한 아들이 그렇게 화난 모습을 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요? 저는 결국 아들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임신한 애가 우리 아들의 자식이 아니라는 것에 저도 온갖 정이 다 떨어졌거든요. 결국 아들은 다음 날 바로 자신의 장모에게 갔습니다. 장모는 아직 집에서 요양 중이었죠. 간호하는 아줌마는 돌려보낸 뒤 장모에게는 좋은 곳에 간다고 하고 지방의 요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장모는 당황했지만 아들은 며느리와 다 상의된 일이라고 못을 박았죠. 그리고는 곧바로 다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밤늦게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자 며느리는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당신 어디길래 아직도 안 와? 당신 어머니 요양원에 데려다 드리고 왔어. 뭐? 당신이 그렇게 아끼던 어머니, 네가 우리 어머니 보내려던 요양원에 놓고 왔다고 피 먹었어? 알아서 데려가. 그리고 당신 나올 때 당신 짐 다 챙겨서 나가. 여보, 왜 그래 갑자기? 정신 나갔어? 우리 엄마 아픈 거 몰라? 정신 나간 건 누군데 내가 모를 것 같았어? 얼른 짐이나 챙겨서 당신 어머니나 챙기러 가. 둘의 언성은 점점 더 높아지기 시작했죠. 아니 도대체 왜 그러는데? 너 통화한 거 다 들었어. 감히 네가 다른 남자랑 바람을 피고 그 애를 가져? 그리고 나와 어머니를 속이고? 그리고 네가 지금까지 우리 어머니한테 막대한 것도 다 알아. 아니야 여보, 오해야.
여기 와서 나랑 이야기 좀 하자. 내가 다 설명할게.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제 너랑 나랑 볼 곳은 법원이야. 완벽하게 범죄를 저지를 거였으면 잘 숨기기 그랬어. 내가 아무리 어수룩하더라도 모를 거라 생각했어? 참 어리석다 너. 네 어머니 어디 있는지 한번 잘 찾아봐. 이제 끊는다. 그리고 진말인데 너한테 공동명의로 한 것도 고소해서 최대한 다 찾아올 거니까 한번 잘 버텨봐. 너 우리 재산에 기여한 거 거의 없지? 없겠지? 거의 네 어머니랑 그 남자한테 다 가져다 바쳤을 테니까 위자료 많이 준비해야 할 거야. 그리고 그 멍청한 남자랑 결혼 잘해서 애 잘 키워봐.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아들은 이혼을 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 휴대폰에 있는 증거들로 유책 사유가 명백하게 며느리에게 있음을 증명했고 재산의 기여도도 거의 전부 아들에게 있다는 것도 인정받았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한 푼도 받지 못했고 오히려 위자료를 주어야 했죠.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나고 아들은 저희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에게 사과를 하더군요. 불효를 저지른 것 같아 죄송하다면서요. 아들의 행복만을 바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저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들과 그 못된 아이를 이어준 것 같아 죄책감이 들었죠. 가장 미안했던 건 제가 이전에 며느리가 저에게 했던 행동들을 미리 말했더라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 같아서였어요. 아들을 위한답시고 가만히 있는 것도 능사가 아니었죠. 저 또한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괜찮다며 저를 꼭 안아주었죠. 저희는 그날 서로를 안아주며 펑펑 울었답니다. 아들은 지금도 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일도 열심히 하면서 주말 중 하루는 저와 함께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중요한 건 아들이 희망을 포기하지 않은 거였어요. 남은 주말 중 하루를 다른 인연을 찾기 위해 선을 보고 있거든요. 처음엔 다른 여자를 못 믿겠다며 망설였던 아들이었지만 점점 사람에 대한 신의를 회복하더군요. 포기하지 않은 아들이 저는 너무 고마웠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것이니까요. 사람을 제대로 알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고 저와 아들 또한 그런 일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다른 사람을 그 잣대로 판단하고 싶진 않더군요. 그게 사람 살아가는 방식 아니겠어요. 전 며느리에게 당한 일 때문에 상처를 회복하는데 시간은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회복될 거라 믿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서 사람을 대할 때 뭔가 이상한 느낌이 있다면 확실하게 확인하고 소중한 사람을 위해 이야기해줘야 한다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무슨 이야기인지 지나치게 잘 깨달아 버렸죠. 여러분은 사람을 보실 때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만약 그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여러분의 현명한 의견이 듣고 싶어지는 날이네요. 여러분은 저와 아들에게 있었던 일처럼 나쁜 일 당하지 않으시고 늘 평온하고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머님, 아버님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어머님, 아버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주시는 구독자분들이 벌써 3,000명을 넘어섰는데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통해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게 앞으로도 함께 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바꾸는 관점을 통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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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